안녕하세요. 금요일의 과학터치 도입 강의를 맡은 영주초등학교 교사 박영렬입니다. 온라인이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주제는 개화 시기가 빨라지면 곤충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요입니다. 이 주제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친구와 6시에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서 약속을 당기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5시로 당겼다면 6시에 만났을 때처럼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서로 약속 시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친구는 4시, 또 저는 5시에 만난다면 서로 만나지 못하거나 또는 만나더라도 6시에 만났을 때처럼 제대로 온전한 시간을 갖지 못하겠죠. 그런데 여기 주제에 있는 개화 시기와 곤충에게도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곤충과 꽃이 피는 개화 시기가 맞아서 서로 수분도 하고 또 꿀도 모으고 했었는데, 이제는 둘 다 조금씩 시기가 앞당겨졌는데 그 시기가 제대로 맞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10종류의 식물을 보여드렸는데요. 매화꽃이 피는 매실나무, 개나리, 진달래, 벚나무, 또 단풍나무, 배나무, 복숭아나무, 아카시나무, 은행나무, 코스모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10가지에서 어떤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꽃이 피는 시기, 또 꽃의 색깔, 또 꽃이 피는 장소,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나눠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 10가지 종류의 식물들을 제시한 이유는 바로 계절 관측 자료로 활용되는 식물들입니다. 이 사이트는 기상청에서 운영하는 기상자료 개발 포털 사이트입니다. 이곳은 계절 관측을 위한 또 기상 관측을 위한 다양한 자료들을 모아서 또 분석해서 제공하는 곳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제가 보여드린 것은 계절 관측에 대한 것들인데, 이 계절 관측은 여기 네모에 있는 식물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동물들을 조사해서 해마다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도 있는데 저기에 보시다시피 190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쭉 자료를 모아놨기 때문에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계절 관측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절 관측은 좁은 의미로 동물의 출현과 또 개화의 늦고 빠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것이 계절과 기후변화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관측을 하는데요. 크게 생물 계절 관측, 또 생활 계절 관측, 기후 계절 관측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지금 주제에 맞춰서는 생물 계절 관측과 가장 연관이 있기 때문에 생물 계절 관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물 계절 관측은 지표 생물, 즉 표준이 되는 동식물의 계절에 따라서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관측하고 또 이것들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생물은 크게 동물과 식물로 나눠지는데요. 계절 관측을 할 때 동물은 이 동물이 언제 나타나고 언제 사라지는지를 또 관측하고, 식물은 언제 싹이 나고 또 꽃이 피고 낙엽이 지고 또 단풍이 지는지 이런 시기들을 기록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계절과 관련돼서 관측 자료가 되려면 전국적으로 분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생육기간이 좀 길어야 되고 매년 한 장소에서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배목이나 사육동물들도 이에 해당되긴 하지만 여기에서는 대상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오늘 계절 관측을 위해서 한 가지 나무를 정해서 봐야 되는데, 선생님들도 또 여러분들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벚나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나왔던 계절 관측 자료에도 나와 있고 또 여러분들도 아마 봄철이 되면 가장 익숙하게 많이 듣는 나무이기 때문에 이 나무를 선택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계절 관측 자료로 사용되는 벚나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벚나무의 이름 유래를 알아볼 텐데요. 왼쪽 사진에 보시면 제가 올해 3월에 말부터 해서 찍은 나무인데요. 벚꽃이 한참 만발되어 있는데, 자, 이 벚나무의 이름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저희가 주로 먹는 사과, 배, 살구 이런 것들은 과일 이름에
나무를 붙여서 대부분 붙여 있습니다. 벚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벚나무의 원래 열매는 벗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벗지 나무였다가 이게 벗지가 벗으로 축약되면서 벚나무로 변형되었습니다. 먼저 이 과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아보면 장미과인데요. 장미과의 특징은 뭐 벚나무뿐만 아니라 뭐 자두, 배, 또 여러분이 익숙한 매화를 보면 꽃잎들이 5장인데 거의 대부분이 5장입니다. 이 벚나무는 동아시아에 분포하는데 수명이 보통 50년에서 60년입니다. 또 뭐 길게 100년까지 살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굉장히 생명이 짧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 속담에 벚나무를 자르는 바보, 또 매화를 자르지 않는 바보 이런 속담이 있는데요. 이 속담의 의미는 전쟁을 하게 되면 벚나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빨리 부부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전쟁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특징을 보면 잎이 지고 또 넓은 잎이고 그다음에 키가 큰 교목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꽃들이 있지만 이 벚꽃은 꽃이 먼저 피고 잎이 나중에 나오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이 수분을 해주는 축매화입니다. 이 아까 말씀드린 열매인 벗지는 새와 반달곰이 좋아하는 과일이고요. 또 이들을 통해서 씨가 퍼뜨려집니다. 벚나무의 종류를 보면 가장 기본적으로 벚나무가 있고요. 가로수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왕벚나무가 있습니다. 또 꽃이 가장 많이 피어서 올벚나무, 또 산에 자라는 삼벚나무, 또 가지가 이렇게 쳐져 있어서 수양벚나무, 또 울릉도에서 자라서 그래서 섬이란 특징 때문에 섬벚나무, 또 꽃에 털이 많아서 털벚나무. 이거는 잎이 변해서 잎이 꽃잎으로 변해서 겹꽃이 된 겹벚나무. 그리고 벚나무보다 뭔가 조금 더 부족하다고 우리 조상들이 생각해서 붙여진 개벚나무, 또 이외에도 다양한 벚나무들이 있습니다. 봄철이 되면 벚나무와 매화나무에서 꽃이 거의 같이 겹쳐서 피기 때문에 저도 가끔씩 자세히 보지 않으면 헷갈릴 때가 있는데요. 벚꽃과 매화의 어떤 특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벚꽃은 꽃대가 한 2cm 정도로 이렇게 길고요. 매화는 굉장히 꽃대가 짧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자세히 본다면 그 꽃대의 길이만으로도 매화와 벚꽃을 구분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큰 특징은 매화는 한 송이씩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벚꽃은 보통 두 개에서 세 송이 정도 한꺼번에 달려 있으니까 내년 봄에는 한번 관심 있게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잎 위에 벗지들이 있는데요. 이 벗지들은 한 나무에서 쭉 지금 익어가고 있는 것들인데요. 처음에 나왔을 땐 초록색이었다가 노란색, 주황색 이렇게 변하면서 결국에는 검은색으로 익게 됩니다. 그래서 검은색이 됐을 때 이렇게 아까 전에 봤던 새라든지 또 반달곰의 먹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잎을 보면 가의 거치들이 톱니 모양이고요. 또 잎자루와 잇몸의 사이에 보면 자그맣게 이렇게 그러니까 좀 도드라진 게 있는데 그건 꿀샘입니다. 이 꿀샘은 개미에게 꿀을 제공하는데 이 벚나무들은 이 개미에게 꿀을 제공하면서 벚나무를 공격하는 진딧물을 방어하는 역할들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많이 말하는 공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피를 살펴볼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벚나무는 수령이 50에서 60년 정도 된다고 했는데 한 20년 정도 됐을 때 건강할 때는 이 수피가 약간 반질반질하고 또 회색빛을 돕니다. 그리고 이 약간 우들투들하게 코르크질의 기공이 보이는데요. 이것들은 호흡을 위해 존재하는데 이게 나이가 들면서 이제 노령화되면 60년 정도 되면 거의 피부가 우리 사람의 피부처럼 이렇게 쭈글쭈글해지듯이 애들도 각질처럼 이렇게 조각조각 벗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윤기도 사라지고요. 그리고 조그만 상처에도 아까 전정이 되게 안 좋다고 그랬는데 이때 전정을 하게 되면 그 전정 부위로 굉장히 세균들이 들어가서 금방 부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이 상처에 의해서 안이 썩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과로수를 보다가 이렇게 상처 있는 부분을 보면 그 안쪽이 썩어가고 있는 것들을 많이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적으로 벚나무는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삼벚나무가 많이 사용되는데요.
팔만대장의 64% 정도가 3번 나무를 이용해서 팔만대장경을 만들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뭐 한산 같은 영화에 보면 활을 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사용한 활은 이름이 각공입니다. 여기서 각은 뿔을 가리키는데요. 중국에서 수입한 물소의 뿔을 이용해서 만드는데 이 뿔을 양쪽에 대고 그다음에 거기에 나무를 붙여서 이제 각공을 만드는데 그때 사용한 나무가 대부분 3번 나무입니다. 이 3번 나무의 특징이 탄력이 좋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고 아까 이 젊었을 때 이게 껍질이 반질반질했었는데 그 껍질을 또 벗겨서 각공에 표피를 쌓아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효종 때 북보를 하기 위해서 본인의 어떤 청나라에 끌려갔을 때 그런 서러움도 있고 해서 북보를 하기 위해서 서울의 우이동에 이제 3번 나무를 많이 심었다고 합니다. 지금 뭐 사라지고 없지만 그 당시에 많이 심어서 아직도 뭐 흔적이 남아 있다고는 하는데 그래서 이 3번 나무의 역사를 또 알 수 있겠습니다. 개화일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아까 저희 같이 봤던 기상자료 개발 포털에 보면 1930년대부터 현재까지 쭉 그 곳곳에 개화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1930년대에 보면 4월 초, 길게는 4월 11일부터 11일 정도에 이렇게 개화가 됐었는데요. 현재 2022년 올해를 보더라도 3월 말에 개화되는 게 현재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경향을 보면 이렇게 대각선이 하향으로 되어 있는데 개화 시기가 굉장히 빨라짐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기온과 같이 또 비교를 해보면요. 이거는 이제 국가기후 데이터 센터에서 가져온 것인데요. 이 기온과 비교를 했을 때 개화일은 이렇게 하얀 곡선을 오른쪽으로 하얀 곡선을 그리면서 내려가는데 기온은 올라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월, 3월의 기온은 이렇게 계속 상승하는데 개화일은 계속 빨라지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관계를 통해서 기온에 의해서 개화가 빨라진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벚꽃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얘기를 했는데 당연히 모든 식물들은 꽃이 피는 이유가 씨앗을 만들고 번식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꽃가루 바지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수정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람에 의한 풍매, 또 곤충에 의한 충매가 있습니다. 또 새에 의한 조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의 주제와 관련된 충매, 벌의 대표적인 벌과 나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비와 벌은 대표적인 매개 곤충인데요. 곤충뿐만 아니라 동물도 매개의 어떤 역할을 하는데 매개 동물 중에서 곤충이 82%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 외에 새 박쥐도 있지만 이건 매우 이제 작은 수준이고요. 그래서 식물의 한 33%가 동물에 의해서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나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나비는 1억 년 전 백악기 때부터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 알, 애벌레, 번데기, 성충 완전 변태를 통해서 나타나는데요. 보통 아주 짧게는 20일, 또 길게는 8달 정도 이렇게 살아가는데 97% 지금 거의 대부분이죠. 봄, 가을에 활동을 하고 겨울에는 거의 월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월동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알, 애벌레, 번데기, 성충으로 이렇게 지내는데요. 여러분들 겨울에는 나비가 거의 없을 거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또 각시 맨노랑나비라든지 맨노랑나비, 뿔나비, 네발나비 등 겨울에도 이렇게 활동을 하는 나비들이 있습니다. 혹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주변을 살펴본다면 혹시 관찰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교육과정에 보면 배추 흰나비의 한 사리가 있습니다. 그 배추 흰나비는 그 케일이라든지 배추의 알을 산란해서 키우기 때문에 그걸 가져다가 교실에서 관찰을 하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나비들은 잎에다가 산란을 하게 됩니다. 애벌레가 되었을 때 그 잎을 먹이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성충이 된 나비는 꿀과 수액을 빨아먹으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비마다 좋아하는 식물들이 있는데 호랑나비는 탱자, 산초, 그다음에 노랑나비는 아카시, 배추잎나비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배추, 무, 케일, 또 네발나비과는 제비꽃 종류의 산란을 하게 됩니다. 기후가 상승하면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우리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농도가 높아졌을 때 나비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잎에는 탄질률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산화탄소가 높아져서 잎에서 이산화탄소를 많이 흡수하게 되면 그만큼 질소가 줄어들게 됩니다. 질소는 단백질을 만드는데 필요한 것인데 이렇게 질소가 부족해지면 단백질도 부족해지고 이로 인해서 잎의 영양분이 부족해지고 또 이것을 먹는 애벌레도 성장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학자들에 따라 좀 다르지만 또 기온이 1도씩 상승했을 때 2일에서 10일 또 3일에서 9일 정도 출현 시기가 빨라지는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나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꿀벌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꿀벌도 마찬가지로 1억 년 전 백악기 시대에 처음 나타났고요. 나비처럼 알, 애벌레, 번데기, 성충의 과정을 거치고 주로 봄, 가을에 활동을 하고 겨울에는 월동을 하게 됩니다. 주로 이 활동하는 시기는 온도가 14도 이상일 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벌들을 보면 크게 여왕벌, 숫벌, 암벌인 일벌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보는 벌들은 주로 일벌인데요. 주로 1개월에서 6개월 정도 살다가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꿀벌은 보통 일벌 같은 경우는 이제 성장하는데 21일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이 꿀벌이 기온 상승으로 인해서 활동 시기가 조금씩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식물이 개화하는 시기도 조금씩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 다 빨라지긴 하지만 예로 들었던 것처럼 약속 시간이 어긋나는 것처럼 둘이 만나는 시간이 엇갈려서 다양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꿀은 개화 시기를 잘 못 맞춰서 꿀벌은 꿀을 제대로 수집하지 못하고 또 식물의 입장에서는 꿀벌이 오지 않기 때문에 수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날씨가 따뜻해져서 이제 활동을 해야겠다고 밖을 나갔는데 갑자기 또 추워져서 얼어 죽는 경우가 많고요. 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반복되면서 굉장히 면역력이 약해져서 또 여러 가지 질병에 많이 노출되고 이로 인해서 꿀벌들이 죽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합쳐서 개화와 곤충이 어떤 관계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식물이 발화하고 또 잎이 피는 개엽, 또 꽃이 피고 단풍, 낙엽 이런 시기가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는데요. 이것들은 식물의 문제뿐만 아니라 생태계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런 변화들이 동물, 특히 벌, 나비, 개구리와 같은 새들의 동물의 생활 주기에 엇박자가 생기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보면 기후변화 상승으로 인해서 계절이 변하는데요. 우리도 지금 여름이 길어지고 겨울이 짧아지는 것들을 체감하고 있는데요. 이것들은 생물들에게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거에 빨리 적응하는 생물도 있고 그다음에 적응하지 못해서 굉장히 취약해지는 생물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적응하는 것과 적응하지 못하는 이런 사이에서 엇박자가 생기면서 생태계 질서가 혼란해지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기온 상승으로 인해서 꽃이 빨리 피게 되고 특히 충매화의 경우에는 꿀벌들에게 꿀을 수집할 수 있는 그 준비 기간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꿀이 부족하게 되면 또 곤충의 먹이가 부족하게 되고 그러면서 꿀벌의 개체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식물의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꿀벌이 오지 않음으로써 꽃가루 바지가 감소하게 되고 또 번식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개체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또 개엽에 대해서도 볼 텐데요. 꽃이 빨리 피는 만큼 당연히 잎도 빨리 생겨나겠죠. 근데 아까 나비는 잎에다가 주로 산란을 한다고 했잖아요. 나비의 입장에서는 이 개엽과 딱 시기를 맞춰서 산란을 해야 되는데 이 시기가 어긋나면서 애벌레들이 먹을 잎이 줄어들게 됩니다. 잎이 처음 어렸을 때 부들부들할 때 먹이로 사용할 수 있지 잎들이 이제 경화됐을 때 딱딱해졌을 때는 먹이로 사용하기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애벌레들의 먹이가 감소하게 되고 또 당연히 애벌레도 감소하게 되고 또 이 애벌레들의 출현 시기에 맞춰서 새들도 산란을 했었는데 이 또 시기가 어긋나면서
어린 새들도 먹이가 부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곤충뿐만 아니라 새들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자, 이런 문제들을 일으키는 것은 결국에 가면 기온 상승인데요. 그러면 이 기온 상승의 원인은 또 무엇인가요? 자, 여러분들이 하도 요즘 이슈가 많이 되고 또 언론에서 많이 언급을 하기 때문에 다 들었을 텐데 바로 온실가스입니다. 온실가스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게 이산화탄소죠. 자, 여기 한겨레 신문에서 매주 나타내주고 있는 이주의 온실가스를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6월 12일자 보면 이산화탄소가 417.42 ppm입니다. 그런데 1년 전 것을 보면 414.94 ppm인데 2.48 ppm의 차이가 납니다. 6개월 전 것도 보면 1.37 ppm인데 450 ppm이 되면 회복 불가능한 기후변화를 초래한다고 지금 다들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궁금해서 450에서 현재 6월 12일치를 뺐더니 32.58 ppm입니다. 그러면 32.58 ppm을 우리가 1년에 지금 제가 계산할 때 2.48 ppm이 증가를 했었는데 이걸로 나눠봤더니 13.14인데 이것은 13.14가 연으로 따지면 13년에서 14년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14년 정도 지났을 때 450 ppm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이 수치로 봤을 때 이 피부에 와닿지 않지만 정말 위험이 우리 앞에 다가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들이 물론 두려움만 느낄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들이 무엇일지 우리 다 같이 고민을 해보고 기후변화의 원인인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다 같이 함께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